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중국의 백지 시위 확산, 파월 연준 의장 연설 등 이런 불확실성 변수가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지만 국내 증시는 오늘도 반등을 이어갔습니다. 불안 속에 피어나는 중국의 방역 완화 기대감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중국 관련주에 훈풍을 불어넣어주고 있고요. 또 로봇과 애플페이, 또 실적까지 개별 이슈를 중심으로 종목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성웅 이사님. 이성웅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LG이노텍입니다. 판매와 관련된 부분이죠. 애플의 신제품 같은 경우 판매가 부진하면서 LG이노텍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는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의 공장이 봉쇄가 이루어지면서 판매 같은 부분의 차질이 연속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주가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올해 실적보다는 내년을 바라봐야 되는 시점임을 강조드리면서 LG이노텍과 비슷한 종목들 이따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동 재개 수급 정상화 기대감 LG이노텍에 닿았습니다. 자, 이어서 김용원 PB님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도 들어볼까요? 네, 김용원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BGF 리테일입니다.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물가 상승 및 경기 침체로 외식보다는 편의점, 그리고 이제 1인 가구의 증가로 마트보다는 편의점을 찾는 그런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규 점포 개수가 연 8%로 성장을 한 만큼 현재 진행형 성장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불황에 대한 그런 이제 수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편의점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죠. 계속해서 실적이 탄탄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LG이노텍 그리고 BGF 리테일로 오늘 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시간입니다. 추가 수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주도주로 도약을 준비 중인 방산주, 그리고 간편결제 시장의 판도를 변화시킬 애플페이 도입 관련주 다각도로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방산을 보면요.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협력 강화, 또 중동 국가의 한국산 무기 관심 등 동유럽과 중동으로의 K방산 추가 수주 기대감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로템이나 한국항공우주 이런 전방 기업뿐만 아니라 S&T중공업과 EM코리아까지 이런 후방 기업들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에 관련해서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애플페이입니다. 애플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가 12월 국내 서비스를 예고를 하면서 간편결제 시장에 불어올 변화의 바람에 관련 업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벤사인 한국정보통신 그리고 KG이니시스가 있고요. 또 IC 칩카드 공급업체인 유비벨록스까지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된 사항들 오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란드가 한국과 군 현대화 사업 협력을 확대를 하면서 FA-50 경공격기 그리고 K2 전차 이 추가 수출 여부에 지금 시장이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K방산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내년에 200억 달러 수출 시대를 예고를 하고 있는데 K방산의 수주 성장세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동시에 좀 레벨업을 기대를 할 수 있을지 김성준 부장님께 들어볼까요? 예, 일단 국내 방산업체가 올해 11월 달까지만 하면은 대략 한 170억 달러 정도의 수주를 달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73억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탈세계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추세들은 더욱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이 국방 예산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특히 올해 6월 달에 독일도 1,000억 유로로 추가적으로 편성을 하면서 세계 3위의 집행국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또 미국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좀 움직임 계속해서 조금 이제 치열하다 보니까 중국 인근에 있는 그런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상당히 국방비 증액을 10% 이상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만 역시도 내년도 국방 예상 13% 증액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국산의 이런 무기에 대한 이런 그런 관심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실제로 관심을 피력하고 있는 나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요. 뭐 최근 뭐 노르웨이를 비롯해서 뭐 영국 그리고 뭐 중동 국가들 그리고 뭐 말레이시아와 같은 또 동남아 지역의 국가들 또 이제 이집트 이런 나라들까지도 상당히 좀 많이 좀 관심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국산 제품의 뭐 성능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가장 큰 이점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우리나라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해외 방산 업체들도 최근 매출이 좀 올라오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반적인 그런 현상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방향에 지금 적합을 해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기업별로 보면 한국항공우주의 FA-50 경공격기 그리고 현대로템의 K2 전차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가 주요 수출 품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추가 수주 가능성에 좀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이 가능성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기업별로 주요 제품과 경쟁력은 어떻게 될지 김용훈 PB님께 들어볼까요? 네, 주요 방산 기업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아나운서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정도 기업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LIG 넥스원의 천궁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국내 방산 기업들의 경쟁력은 이제 첫 번째로는 가격,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성능, 세 번째로는 이제 인프라, 생산 인프라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방산 섹터에 대한 그런 이제 연구개발비를 지속적으로 이제 지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싼 가격으로 좋은 성능에 그리고 이제 빠르게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게 우리나라 방산 산업의 최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육군 장비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탑티어에 해당될 만큼 상당히 좋은 그런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휴전선을 이제 필두로 이제 북한과 이제 그런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육군 장비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공군 장비로 하더라도 이제 당연히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나 이런 쪽의 장비가 조금 더 성능 측면에서는 우수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가성비 측면에서는 상당히 뛰어난 그런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에서 수주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조금 밀리게 된다면은 폴란드와 러시아가 국경을 맞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폴란드에서 그런 국방비 증축에 대한 그런 이슈가 그런 니즈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탈세계화가 그 급속도로 이제 진행되고 있죠. 이제 러시아 전쟁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유럽의 에너지 문제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그런 이제 이슈 때문에 그런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한 비서방 진영과 이제 미국과 EU를 필두로 한 그런 서방 진영 그런 쪽에서 이제 계속해서 좀 갈등이 지금 첨예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쪽을 본다면 뭐 당장 뭐 러시아나 중국이 계속 이제 갑자기 좀 이제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이러한 흐름은 좀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당연히 싸고 이제 성능도 좋은 우리나라 방산에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수주가 계속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이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또 정부에서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뭐 방산과 우주가 또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 글로벌 주요국들도 우주 공간에서 지금 치열한 경쟁을 좀 펼쳐나가고 있는데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기술과 경쟁력을 가진 국내 업체가 어디 있을지 궁금합니다. 국내 업체에 대해서 김성준 부장께 들어볼까요? 일단 뭐 대표적인 회사들은 역시 하나그룹주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작년에 올해 발사했었던 이제 3차 누리호에 있어서도 가장 뭐 중요한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액체 연료 발사 엔진을 이제 동사가 이제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대부분을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담당을 하는데요. 또 2025년에 발사 예정인 4차 누리호에 있어서는 제작부터 조립,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담당을 하게 되면서 우주 산업 관련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밖에도 이제 한화 시스템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한화 시스템은 뭐 기본적으로 방산 쪽에서도 뭐 레이더라든지 사격 통제 시스템 같은 그런 쪽에 매출도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밖에도 이제 3억 달러를 투자한 원랩과 또 이제 3대 위성 통신 업체인 유텔셋과 또 이제 합병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합병 완료 시 6% 지분을 갖게 됩니다. 뭐 그런 대한 그 기대감들도 있고, 또 1억 달러를 투자한 또 오버에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 말 그 초도 비행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러한 지분 투자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UAM 관련된 그런 이제 관측 시스템과 같은 것들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관심 가능하고요.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대 주주로 있는 세트라가이 역시도 위성 제작부터 영상을 분석하고 데이터 분석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 그룹과의 시너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또 인텔리안테크도 최근 좀 각광을 받고 있죠. 이제 원래는 이제 해상용 안테나 업체인데, 적에도 안테나까지도 최근 좀 납품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이제 올해 매출로는 사상 최대 매출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이런 회사가 있고요. 그 밖에도 뭐 이제 AP 위성이라든지 또 이제 제노코는 이제 그 우주와 방산 동시에 하는 이런 업체죠. 이런 회사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방산의 대장으로 한화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면서 세트레가이와 인텔리안테크, 제노코까지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방산 관련해서 탑픽을 한 분씩 좀 여쭤볼 텐데, 성장 환경도 지금 우호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증권가에서도 향후 성장성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 주가 같은 경우는 한번 좀 탄력을 받고 나서는 9월 이후로는 탄력이 조금 좀 둔화된 느낌입니다. 최근에 정부의 정책 지원과 추가 수출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인데, 연말 주도주로 다시 조금 복귀를 기대를 해봐도 좋을지 방산주 가운데 최선호주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부장님은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세요? 예,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이제 방산주를 제가 제 기억에 한 2번 정도 한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도 현대로템 주가가 이제 3만 1,000원대 이 정도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는 현대로템을 탑픽으로 하긴 좀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사실 현대로템을 좋아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어서 다시 한번 또 LIG 넥스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러우 전쟁에 있어서 이 전황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 미국의 하이마스라는 이런 유도 무기를 가장 대표적으로 꼽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유도 무기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이제 LIG 넥스원, 대표적으로 천궁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런 회사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작년에 수출 비중이 5%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20% 가까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또 올 초에 수주했었던 아랍에미리트와의 천궁2 계약은 2024년도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타나기 때문에 수출 비중은 갈수록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 경쟁 무기가 뭐 미국의 하이마스도 있겠습니다만 러시아의 S-400이라는 이런 유도 무기인데요. 이번에 이 러우 전쟁 때 사실 좀 실망스러운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 지금 러시아와 이런 관계 속에서 러시아한테 무기를 발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런 차원에서 LIG 넥스원의 이런 수주와 관련된 이런 기대감들은 더욱더 커질 수 있을 것이고, 올 연말도 11조에 달하는 수주 잔고를 기록하는 등의 가장 좀 강력하고 안정적인 이런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탑픽으로 LIG 넥스원 꼽아주셨고요. 김용원 PB님께서는 이 방산주가 연말에 주도주로 복귀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탑픽 있으실까요? 네. 이제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LIG 넥스원을 저도 이제 선택을 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제 부장님께서 이제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방산주의 이제 주도주 가능성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이제 방산주가 이제 주도주가 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일단 그 이후로 앞에서도 좀 약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방산의 수주가 계속 나오는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가격, 성능 이런 것들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주변국들과 그리고 주요국들의 상황도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주요 무기 수출국들을 좀 본다면은 이제 미국과 또 이제 러시아 그리고 뭐 프랑스, 독일 그리고 중국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자기네들의 물량을 쳐내기도 약간 좀 급한 그런 상황이고, 러시아와 중국의 무기가 지금 서방 세계에 뭐 진입하기는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죠.
거기다가 이제 프랑스와 독일의 무기 같은 경우는 이제 괜찮은데 좀 단점이 좀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 지금 같은 상황에 한국의 값싸고 질 좋은 무기가 계속해서 좀 수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주변국들의 상황을 좀 보자면 이제 아시아에서 뭐 중국과 우리나라 또 이제 일본 정도를 볼 수 있겠죠. 중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뭐 비서방 세계이기 때문에 비서방 진영이기 때문에 이제 서방 세계로의 그런 수출은 좀 힘들다고 보고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가 아니라 자위대를 이제 운용을 하고 있는 입장이죠. 자위대는 이제 자신들이 이제 사용할 무기 말고는 추가적으로 이제 생산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도 이제 무기 수출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은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뭐 아시아권에서든 뭐 전 세계적으로든 이제 그런 방산에 대한 그런 수주가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말뿐만 아니라 뭐 계속해서 약간 좀 성장 섹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지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애플페이에 대한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오늘로 서비스 시작이 알려졌던 애플페이가 약관 심사 등의 이유로 인해서 12월 서비스 상용화가 지금 예고가 되고 있는데, 애플페이가 아무래도 도입이 되게 되면 이제 글로벌리한 그 애플이 이 시장을 이끌면서 차세대 결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간편 결제 시장의 변화에 지금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애플페이 도입 후에 달라질 변화에서 우리가 이제 투자로 인해서 좀 주목할 부분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장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예, 사실 애플페이는 현재 글로벌 페이 시장에서 2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약 한 60여 개국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한 4개국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좀 확대를 해 나가고 있죠. 그렇다면은 1위인 비자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시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좀 파급력 있게 지금 그 시장을 확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아이폰 보급률이 21%라고 하는데요. 올 초에 있었던 뉴스를 보게 되면은 최근에 판매량은 30%대까지 올라왔고요. 세 대 중에 한 대는 아이폰이 팔리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 국내 보급률은 더욱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올해 2분기 국내 카드 결제 시장의 성장이 작년 동기 대비 14%였습니다. 이것은 뭐 경제 성장률을 한층 뛰어넘는 이러한 또 성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 페이 시장에서 애플의 진출은 상당히 좀 파급력 있는 그런 또 이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상당히 좀 무서운 존재입니다. 기본적으로 파이는 한정이 돼 있죠. 그 파이를 나눠 먹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국내 경쟁은 조금 많이 지금 치열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피해는 뭐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와 같은 이러한 업체들이 가장 큰 또 피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현대카드를 중심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카드사들이 조금 더 이제 좀 안 좋은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겠죠.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도 있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도 있고 우리가 좀 체크를 잘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애플페이 도입 시기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한국정보통신 그리고 이제 KG 이니시스 등이 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이제 애플페이가 인프라 구축 문제로 시장의 장악력을 키워가는 데는 그래도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뭐 말씀 주신 것처럼 현대카드부터 좀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우려감도 있는데, 지금 수혜주로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벤사 그리고 칩 관련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혜를 좀 있게 되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비님께 들어볼까요? 네, 이제 국내 벤사라고 하면은 뭐 한국정보통신과 나이스정보통신 정도를 좀 이제 크게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지금 이런 벤사들에게 애플페이로 인한 그런 큰 수혜가 가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수혜를 입으려면은 이제 NFC 단말을 탑재한 기기 교체 수요가 조금 이제 늘어나야 되는데, 이 시장 규모가 약 4천억 원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커도 한 5천억 원 정도가 이제 좀 상단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 NFT 그런 이제 기기에 대한 그런 시장의 크기가 이제 벤사들의 연매출액이 한 5천억 원 정도 수준이죠. 약 5천억 원 정도 수준이니까 그런 시장의 파이가 별로 크지 않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뭐 이제 인프라 확충이 좀 급속도로 진행이 되어서 이제 기기 교체에 대한 매출이 좀 급속도로 좀 나오면 모르겠는데, 아까 이제 김성준 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아이폰의 지금 현재 점유율이 한 21%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갤럭시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인프라가 빠르게 좀 깔리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 벤사나 그러면 칩사들에게 조금 아직까지는 수혜가
크진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적인 뭐 모멘텀이나 투자 심리에 대한 좀 반응은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숫자가 가시화되기에는 아이폰의 지금 점유율이 좀 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애플페이가 국내에 상륙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발걸음이 좀 분주해졌잖아요. 아무래도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우리 국내에서는 정말 핵심 무기가 삼성페이의 매력도인데 이 매력도가 이제는 떨어질 수가 있고 애플페이가 뭐 시행이 되게 되면 삼성페이를 편하게 썼던 이제 소비자들이 아이폰에서도 또 애플페이가 되니까 좀 옮겨갈 그런 확률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스마트폰 시장에 이게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부장님? 사실 뭐 이 간편 결제 서비스 시장 초기에는 사실 삼성페이로 대변되는 이 삼성전자의 이런 거와 같은 이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주도권을 잡고 있었습니다만 코로나가 이제 창궐 하면서부터는 그 이후부터 이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와 같은 이런 이제 결제 업체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은 좀 확산이 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페이를 이용해서 단말기, 스마트폰까지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된 이런 우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제 애플도 기본적으로 이쪽 시장에서 상당히 큰 공룡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각종 할인이라든지 뭐 적립과 같은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유도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이제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죠. 뭐 일단 출혈 경쟁을 분명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 때문에 스마트폰 이런 점유율까지 떨어진다라기보다도 이런 기본적으로 성능적인 측면을 오히려 더 봐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페이 시장이라든지 벤 시장 이런 업체들이 더욱더 크게 영향을 받을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제 중심으로는 좀 볼 수 있지만 뭐 삼성이 그렇게 스마트폰 관련해서 타격을 받는 일까지는 없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애플페이 도입 관련해서 또 너무 뜨거워지면은 그 종목에 너무 또 몰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점에 조금 주의를 기울이면서 가야 할지 궁금하고 가장 관심을 두고 지켜볼 기업은 어딜까요? 부장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 사실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NFC가 내장된 단말기가 국내에는 이제 10%대에 아직은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확산이 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물론 이게 대당 한 15만 원 내외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그래도 일반 가맹점에서 이것 때문에 바꾸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보조금을 얼마나 줄지. 그리고 애플이 얼만큼 더 추가적인 플러스 이런 수수료 요율을 요구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은 변화는 생기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NFC 칩을 만드는 이런 한국정보통신 정도가 그래도 이 안에서는 이제 벤 업체이기도 합니다만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의 요인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NFC 단말기 설치 증가에 따라서 한국정보통신 수혜주로 꼽아주셨고요. 피비님께서는 뭐 조금 전에 이제 나이스정보통신도 한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주목하시는 기업은 어딜까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애플페이 관련해서 지금 당장 어떤 종목을 꼽는다는 게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과 좀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애플의 뭐 국내 점유율이 한 21%에서 뭐 내년에는 30% 정도로 성장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제 점유율 자체가 20대, 30대와 같은 젊은 층에 좀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젊은 층들이 빠르게 트렌드를 만들어가서 애플페이에 대한 그런 인프라를 빠르게 확충할 수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좀 경계해야 될 점은 지금 애플페이로 인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수혜를 입을 만한 종목이 크게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국내 내수 시장의 이제 크기 그리고 이제 아이폰 사용자의 수를 생각해 본다면요, 뭐 현대카드 등 뭐 벤사 등 큰 규모의 매출 상승이 일어나기는 좀 힘들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이제 애플페이 관련주로 묶여서 주가가 급하게 상승한 종목들이 몇 가지 있죠. 뭐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제 나이스 정보통신 같은 경우 이제 애플페이 관련 수혜주로 묶여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뭐 경쟁사인 죄송합니다.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갔는데 경쟁사인 나이스정보통신에 비해서는 조금 주가가 많이 급하게 상승한 경향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감으로 좀 상승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경계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을 따라잡았다가 이게 실적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또 좀 우려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체크를 하면서 가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방산주의 연말 주도주 복귀 가능성, 그리고 애플페이 도입에 따라서 실질적 수혜주를 다각도로 진단을 해봤습니다. 기대감과 실적 가시화 구간 사이에서 종목별로 매매 포인트 잘 잡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입니다. 네, 오늘은 6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포스코 엠텍 올라와 있고요. 하락세가 진정되며 이틀 연속 반등을 시도한 위메이드, 그리고 전기차 충전 테마주로 부각된 포스코 ICT 보입니다. 그 외에도 현대 로템, 카카오, 에코프로비엠, 현대 무벡스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포스코 ICT, 두산 밥캣, 현대 무벡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 무벡스부터 보겠습니다. 로보포트 업체로 물류 자동화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1.5%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9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ICT 보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영향으로 전기차 충전 테마주로 오늘 부각이 됐는데요. 오늘 주가는 장중 20%까지 크게 올랐지만 마감은 10% 가까운 강세를 유지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두산밥캣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증권사들의 블록딜 소식에 오늘 크게 급락을 했는데요. 하지만 건설기계 호황으로 4분기 실적 기대감은 유효한 상황인데요. 잠시 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현대무벡스부터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의 중동시장 세일즈, 그리고 쿠팡 로봇 물류 확대 투자 등 물류 자동화 수요 증가로 수혜가 기대되면서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로봇 층간 이송 시스템인 이 로보포트의 적용 범위, 그리고 관련 시장의 성장세는 어느 정도로 전망하고 계실까요? 최근에 현대무벡스가 부각이 된 건 쿠팡이 물류 자동화 부분, 그다음에 이 창고 부분과 관련해서 한 5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해서 특정 업체와 함께 협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특정 업체 같은 경우가 실제 협력을 하고 있는 게 현대무벡스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경우는 한번 큰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상승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점은 실제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낼 만한 캐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현대무벡스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매출 비중을 보면 물류 자동화 쪽이 65%예요. 그러면 실제 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는 점이고 전신이 현대엘리베이터에서 이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좀 자동적으로 층간을 오가는 그러한 시스템을 중심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로보포트와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를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결론이겠고요.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점은 뭐냐면 이 로보포트 같은 경우가 전체적인 스마트 팩토리, 여기에서 확장을 해서 물류 자동화가 모든 단계로 이루어졌을 때 중요한 부분이냐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그 물류 자동화 초기 단계에는 중요한데 이게 활성화되고 나서는 이제 뭐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보안 투자 그러한 점까지 더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 번에 매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구간은 영업이익이 한 100억 정도 발생을 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추고 있어요. 매출액은 연간 기준으로 한 1,000억대 후반의 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한 2,200억 원 수준이에요. 우리가 비용단을 감안을 해봤을 때 로봇과 관련된 사업을 통으로 묶었을 때 흔치 않은 흑자가 나오는 기업이기는 하지만은 그만큼의 밸류의 목은 차 있다고 보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주가 같은 경우가 지금 상승을 할 때도 좀 윗꼬리를 달고 이러한 흐름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확장을 해볼게요.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매출액 기준으로 한 2,500억대에 안착을 하면서 실제 로보포트와 관련된 퍼포먼스 그리고 이 매출 비중 같은 경우가 한 10% 정도 이상 올라왔을 때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음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로봇포트와 관련해서 잘 해낼 수 있는 기업인데 실제로 연속적인 실적을 얼마나 잘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좀 목이 차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현 가격대에서는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는 게 좀 가장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만 보면 이 윗꼬리 같은 경우 소위 말해서 좀 상승하는 상황 안에서 차익 실현의 욕구가 그만큼 높은 상황이에요. 이게 왜 그렇냐면 과거의 이 흐름들을 봤을 때 매물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갇혀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시세가 나왔을 때 좀 기간 같은 경우 한 5개월 넘은 기간, 10개월 넘은 기간 안에서 손절을 하지 않았다면 이 기간 버티기 지루했을 겁니다. 이러한 매물을 소화하고 나서 주가는 이론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터무니없이 상승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지가를 잘 대응을 하시면은 수익과 관련해서 매매에 대입하더라도 좀 괜찮은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지가는 3,640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격이 이렇게 벌어지면 주가는 한 차례 이평선에 붙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지가는 이 가격을 제시해 드리고요. 저항가는 고점 부근이에요. 거래가 이만큼 발생을 했고 이 가격대 안에서 한 번에 매물이 다시 쌓였기 때문에 저항가는 3,950원. 이 가격을 돌파하면은 다음 단계로 주가는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지가를 잘 지키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포스코 ICT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영향으로 기름 대란 우려가 높아지면서 전기차 충전 테마주로 오늘 부각되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여기에 최근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솔루션 사업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사업 그리고 신사업 성장성을 짚어주신다면요. 스마트 팩토리 시장은 성장을 할 수 있죠. 예전부터 이 얘기는 많았었어요.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일컬어진 기업이 로봇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첫 번째 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단관적으로 움직이는 기업들이 많았는데 실제 공장에서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관절 로봇이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까워지다 보니 주가들은 강세가 나타내고 있고 이 안에서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오늘 부각은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된 사업이 부각이 되었는데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포스코 ICT의 그 재무제표, 기업의 사업 보고서를 한번 뜯어보면 실제 이 사업을 영위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가능성은 열어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퍼포먼스는 과거에 보여왔기 때문에 주가는 강했어요. 지금은 좀 과열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포스코 계열사들이 동반해서 주가들이 강해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쪽은 가능성만 열려서 주가가 상승하다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실제 실적의 퍼포먼스가 날 수 있는 계열사들이 주가가 강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 홀딩스겠죠. 이 중심으로 해서 사업에서 파생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을 바라보되 주가 같은 경우가 좀 과하게 목에 차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난 18일에도 이 종목을 이사님과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오늘 7,020원까지 올라왔는데 그때 제시해 주신 저항가가 7,000원이었거든요. 이제 다 왔는데 상단을 좀 더 열어두고 대응해도 좋을까요? 우리가 오늘의 주가 흐름을 보자면 윗꼬리를 이렇게 다는 흐름이 나왔어요. 차트를 통해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없던 거래가 수반이 됐어요. 길게 들여다보면 작년부터 없던 거래가 이렇게 수반이 됐고 그러면 이 주가는 어떤 식으로 흘러갔어야 되냐면 적어도 종가 고가 아니면은 시가 대비해서는 무조건 이 윗꼬리를 달 게 아니라 한 7,300원 이상으로 마감을 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시간외로 밀리고 일단은 내일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거래가 한번 터졌고 이 주가 안에서는 자리를 한 번 더 잡아야 돼요. 하루든 이틀이든 아니면 다음 주든 지지가는 6,840원대입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내일 한 방에 못 가면 지지가를 테스트하고 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고요. 저항가는 7,400원대예요. 이 구간을 돌파를 하려고 하면은 이 거래보다는 1.5배 이상은 터져줘야 됩니다. 그 특성을 기억을 하시고 매매에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산 밥켓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사들의 블록데이 영향으로 오늘 14% 넘게 급락을 했는데요. 당분간 수급 측면에서 불안한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 블록데이 여파가 언제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상하실까요? 일단 블록이 돈 시점들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움직임은 어땠냐면 블록의 할인율, 그다음에 던, 거래 대금 이 정도만큼을 대입을 해서 그 정도까지 하락을 이상으로 하면은 주가는 반등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최근의 경향 같은 경우는 블록에 대한 할인율보다 더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점이 뭐냐면 업황 같은 경우가 좋은 상황에서는 해석으로는 수급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업황이 좀 고점 부근인가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급 같은 경우가 출회되면서 공매까지 더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 수급이 수급을,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블록딜이 돈 물량은 500만 주예요. 그런데 오늘 거래가 돈 거는 500만 주가 되지 않습니다. 320만 주가 돌았거든요. 그러면 자, 시간으로는 주가가 한 번은 위로 살짝 상승을 시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할인율 대비해서는 더 밀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일 이 물량 같은 경우가 출회가 되는 구간 안에서는 짧은 반등 뒤에서 추가로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급적인 특성 안에서는 업황, 그다음에 이 밸류 이것을 다 무시하고 수급이 아래로 밀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나올 수 있음을 염두를 두고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최근 블록들이 돈 종목들이 할인율보다 더 밀리는 경향이 있어서 더 추가 매도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점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실적이나 기본 펀더멘털이 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건설기계 호황으로 4분기에도 양호한 실적 성장세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좀 기다렸다가 좀 분할로 담아보는 전략 유효하다고 보실까요? 네, 좀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 드라마틱한 반등이 나와주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요. 우리가 수급이 잡아먹는 그러한 시장 안에서 종목 흐름 안에서는 조정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어요. 딱 조정이 나오는 구간만큼 일단은 나와줬습니다. 중기 추세는 안 깬다는 흐름이기는 한데요. 한 번의 이탈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급이 우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지지가 같은 경우를 전저점 이런 식으로 잡을 건 아니에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 가격대로 잡고 이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내일 한 200만 주 정도는 더 돌아줘야 됩니다. 그 생각을 하시고 지지가는 34,500원대예요. 이 가격대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첫 번째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건 37,000원대. 그 다음 가격은 38,000원대예요. 이 가격대를 기억을 하시고 저항가는 38,000원에 두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수 업앤다운 오늘은 현대무벡스, 포스코 ICT 그리고 두산 밥켓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 종목들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일지 전문가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내여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호 이사는 네페스, 김성준 부장이 비나텍, 그리고 김용원 PB가 일진전기 가지고 오셨습니다. 제 옆에 계시는 김용원 PB님께 그 일진전기부터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성장 포인트에 지금 주목을 하고 계신 걸까요? 네, 일단 최근에 변압기 시장에 대한 그런 관심이 뜨겁죠. 그 이유는 이제 전기차 보급의 확대,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의 확대 등으로 전력 인프라에 대한 교체 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제 변압기 다음으로 좀 수혜를 받을 곳이 어딘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그 전선 섹터가 될 수 있겠죠. 발전소에서 그런 수요처로 가는 그런 전력의 이송 과정 중에서 이제 변압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만
그런 송전선로나 그런 배전선로 등에도 이제 전선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선 섹터의 그런 실적도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진전기의 매출 구조를 잠시 보면요, 이제 80%가 전선에서 나오고 또 20%가 또 변압기나 차단기에서 나오는 그런 전선 쪽에서는 토탈 솔루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투자 포인트로는 이제 전기동 가격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이 전기동이라는 게 이제 그런 전선의 주 원료가 되는 그런 이제 원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게 판가에 전가가 되고 그에 따라서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전기동 가격은 이제 1톤당 약 8,000달러 정도로 고점 대비 한 20% 정도 이제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로는 이제 중국의 봉쇄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의 좀 완화가 되면서 지금 현재 조금 내린 상태지만 이제 이 전기동 시장 자체가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많은 그런 공급 부족 시장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또 리오프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전기동 가격은 계속해서 좀 높아지는 그런 레벨에서 놓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선 변압기 그리고 차단기의 지금 매출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 6월에 그 싱가포르발 수주가 1,500억짜리가 있었고, 뭐 매출 1조가 이제 열린다, 12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는데 해외 수주의 성장성은 어떤가요? 네, 2021년 3분기 기준으로 이제 작년과 대비해서 이제 국내 수주 잔고는 이제 7.4% 정도 감소를 했는데 해외 수주 잔고는 한 53% 정도 증가를 했죠. 일단 아무래도 전선 산업이라는 게 기간 산업이고 또 이제 인프라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좀 작은 내수보다는 해외에서 레퍼런스를 잘 쌓는 게 이제 상당히 이제 그런 강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일진전기가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수주 잔고가 늘어난 것을 보니까 이 이후에 이제 일진전기의 가장 큰 강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보다는 이제 해외 수주가 터지는 것이 이제 좀 매력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저희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의 매력과 또 가격 전략까지 차트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주가는 피어그룹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022년 매출액이 한 1조 1,5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300억 정도에 형성돼 있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한 2천억 정도에 머물러 있죠. PER로 보면은 한 7.7배, PBR로 보면은 한 0.5배 정도의 형성이 돼 있고요. 피어그룹이라고 본다면은 뭐 이제 대한전선과 대원전선 그리고 LS전선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런 피어그룹 대비해서는 상당히 저평가가 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선 시장 자체가 향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성장세를 계속 보일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는 충분히 매수할 만한 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잠시 본다면은 이제 전기동 가격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한 이제 5월 이후, 6월 이후부터는 차트가 조금 이제 주가가 계속 하락하다가 지금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현재 매수가를 본다면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좀 이제 매물이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5,100원 정도에서 이제 형성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한 4,500원 정도, 그리고 목표가는 한 7,000원 정도에서 잡고 이제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000원 선에서 지금 꾸준히 저점을 좀 높여가고 있는데 목표 주가 7,000원까지 열어두셨습니다. 자, 김성준 부장님의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비나텍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비나텍에 대해서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소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죠. 경쟁력부터 점검을 좀 받아볼까요? 예, 일단 비나텍의 사업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앞서 말씀하셨던 수도가 있고요. 하지만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 슈퍼캡이라고 불리는 이 슈퍼캐퍼시터라는 이런 장비인데요. 이 슈퍼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형 슈퍼캡 시장에서는 전체 글로벌 시장 마켓 점유율이 20% 정도로 글로벌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슈퍼캡이 뭐냐면은 다량의 전력을 저장해 뒀다가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전력을 방출해주는 이런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장비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2차 전지는 한 1만 회 정도 충전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이 슈퍼캡 장비는 50만 회까지 충전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명을 자랑한다라는 그런 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기 품질을 상당히 좀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그리고 전력 소모가 많은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 같은 정도에 많이 좀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풍력과 재생에너지 같은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에 요즘에 좀 전기
또 요금도 많이 비싸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일반적인 설비로 진행했을 때 좀 로스들이 좀 생깁니다. 이런 손실률을 좀 줄일 수 있는 장비가 바로 이제 스마트 그리드고요. 스마트 그리드의 핵심 부품인 그 스마트 미터기에 주로 이 제품이 현재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 미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 세계 점유가 지금 20%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급률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시장은 계속해서 좀 커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한국전력과 함께 지금 메가와트급 이 고용량 슈퍼캡을 현재 개발 중에 있는데요. 한국전력이 필요로 하는 양이 대략 한 500메가와트 정도라고 봤을 때 이것이 개발이 완료가 되면은 동사가 매출이 한 1,500억 가량 더 플러스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것이 내년 말까지 장비를 개발해서 2024년 본격적인 납품이 될 텐데 아무튼 이런 것들은 향후에 이 매출이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참고하시면서 좀 보셔야 될 이벤트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역시 수소인데요. 수소는 2030년 수소차가 이제 100만 대를 넘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 회사가 이제 관련된 부품 중에서 MEA라는 것을 만드는데 이 MEA는 전반 이 수소 그 차의 원가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이제 연료전지 스택이라는 이런 부분인데 이것이 전체 그 원가의 30%를 차지합니다. 근데 이 MEA라는 그 제품은 대략 한 60% 이상의 스택 중에서 6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장 좀 필요한 이런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MEA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이제 지지체라든지 이런 또 촉매와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는데 이것을 일괄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시장이 계속해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비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데요. 작년에 대략 한 30만 장 정도를 생산했는데 올해는 한 100만 장 정도, 2024년도는 400만 장까지 늘려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면서 커져가는 시장에 미리 좀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수소 시장의 확대에 힘입어서 이 슈퍼캡과 또 이제 수소 연료전지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지금 주가가 조금 느슨하게 계속 성장을 좀 해 나가는 것 같은데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예, 좀 차트를 먼저 좀 볼 텐데요. 먼저 그 최근에 11월 15일이었죠. 실적 발표가 좀 상분기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그날 9% 가량, 8% 가량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요. 그 후로 오늘 좀 빠르게 올라가면서 하락폭을 오히려 좀 돌려내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아주 싼 회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슈퍼캡과 또 이 수소 쪽의 성장성이 상당히 좀 높게 지금 형성이 되면서 좀 주가는 그래도 좀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년도 매출 1,000억, 영업이익 150억 정도. 그리고 그렇다면 시가총액이 지금 2,400억, 500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성장성을 감안해 봤을 때 충분히 지금 자리 나쁘지 않은 위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목표는 이 회사가 이제 그 5만 5천 원 정도에서 계속해서 좀 부딪히는 모습 한 5차례 지금 최근에도 부딪혔었는데요. 1차적으로 목표를 하는데 대략 한 6만 원이 신고가입니다. 역사적 신고가 돌파 시에는 또 새로운 시세도 기대할 수 있을 성장성 높은 회사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좀 저항을 받고 있지만 이 저항대를 뚫어내고 6만 원 선을 넘어선다면 신고가 행진을 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성웅 이사님의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패스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반도체 후공정 대표적인 좀 업체죠. 성장 포인트 어디에 주목을 하시는지 들어볼까요? 최근에 쪽 후공정단은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 게 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뭐 감산만 한다고 이런 얘기가 많다 보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주가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왜 지금 다시 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가 이제 차세대 그래픽 메모리인 GDDR6W를 개발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 개발이 이루어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웨이퍼 레벨 패키징 방식을 적용을 해서 기존의 기판에서 이 부분이 그 페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이제는 실리콘 단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술에 대해서 매출이 발생하는 후공정 단 같은 경우는 수혜를 볼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국내 매출 단에서 20%를 차지하는 넷패스 같은 경우를 개인적으로는 한번 체크를 하고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포인트는 지금 뭐 가동률이라든지 그러한 점은 썩 좋지 않아요. 한 60%대의 가동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한 80%대의 가동률로 올라오는 단계에서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 영업이익이 한 200억 단계까지 올라오면은 지금 주가 대비해서 한 50% 이상은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포인트를 기억을 하시고요. 이거는 천천히 가는 단계 안에서 지금의 주가 같은 경우가 좀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 좀 저점 부근이라는 점을 생각을 하고 업황 개선이 나타나면 좀 차순위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체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반도체 단이 좀 이미 주가가 좀 많은 걸 반영했다라고 이야기가 좀 돌면서 네페스도 11월 초에 조금 반등에 나서는 듯 했는데 지금 22,000원 선을 한번 딛고 다시 조금 떨어졌습니다.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가격적인 전략은 어떻게 좀 가져가 볼까요? 네. 이게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면 주가를 쫙 놓고 살펴보죠. 일봉을 떠나서 이제 주봉을 놓고 봅니다. 그러면 과거에 상승을 했었던 초입 시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뭐 주가 지금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추세선 또 이탈을 했고 여기에서 업황이 돌지 않으면 주가는 반등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업황이 돌기 전에 가동률이 올라오는 단계에서 주가는 선행해서 반등이 나옵니다. 그 특성을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가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보면 한 번에 반등을 시도했다가 주가는 다시 되돌림을 했습니다. 이게 3분기 실적이 안 좋았어요. 4분기 실적 또한 썩 좋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년을 이제 보자는 거죠. 삼성전자에서 새로운 칩이 나오고 칩의 판매가 나타나고 그러면 이 부분이 업황이 돌기 이전에 먼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특성을 기억하시면서 매수가는 19,100원이에요. 지금 가격 비슷합니다.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8,0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정고점까지 목표가를 먼저 제시를 해주셨고요. AS 짧게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김성준 부장님의 현대중공업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2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 좋은 것 같은데 점검 한번 받아볼까요? 일단 뭐 오늘 외국인 수급은 또 MSCI 리밸런싱 영향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오늘 외국인 매수가 상당히 좀 강했었는데 뭐 그것에 힘입어서 뭐 4%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했습니다. 뭐 차트를 보실 텐데요. 뭐 사실 아직까지는 최근에 이 단기적으로 아주 지루한 박스권을 보여주고 짧은 박스권이죠. 짧은 딱 상단부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완벽한 돌파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나온 기사 중에서 이제 그 전기 추진선을 처음으로 국산 상용화에 성공을 했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내년부터 이 또 이제 관련된 환경 규제가 시작이 되죠.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좀 고무적일 수 있다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요. 일단은 장기적으로 어차피 뭐 실적은 안정적일 수 있을 만큼 뭐 지금도 뭐 늦지 않았으니까 뭐 계속해서 관심 갖고 추가적으로 뭐 안정성 있게 가져갈 만하다. 목표가 15만 원이었는데 계속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늦지 않았다 홀딩. 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내일을 여는 유망주로는 김용원 PB의 일진전기, 김성준 부장의 비나텍, 그리고 이성우 이사의 네페스까지 만나봤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유튜브에 내여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종목들과 함께 내일의 포트 전략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용원 SK증권 이천지점 PB,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이성웅 글로움파트너스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